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 국가직 구분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국가직 구분 문제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9번 문제하고 17번, 20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번 문제는 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20번 문제는 비트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정답이 없어요. 자, 따라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자, 9번 문제, 17번 문제인데 이제 9번 문제는 우리 많이 보았던 형태예요.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바꾸는 자료구조 문제인데 자, 이것이 이제 스택과 연관되면서 상당히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어요.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고요. 자, 17번 문제는 회복기법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연갱신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단계에서 17번은 여러분들 풀어내셔야 되겠지만 2012년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래 회복기법 관련된 문제는 7급 전산직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지만 9급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언급된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17번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많이들 틀리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 문제 자세히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컴퓨터의 주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결국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물론 입력 장치도 묻고 있고 기억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가 다 나왔지만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출제 포인트는 제어 장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나오겠어요? 연산 장치 나올 게 없잖아요. 컴퓨터의 5대 장치라고 하면 연산을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제어를 하고 연산하고 그리고 출력을 하는, 자, 이것을 이제 컴퓨터 5대 장치라 그래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죠. 자, 이러한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도 하고요, 제어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 장치가 있다. 이것을 컴퓨터 5대 장치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그 전산직이나 계리직에서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의 정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연산 장치도 크게 출제될 만한 게 없어요. 자, 출제될 것은 포인트는 뭐예요? 제어 장치의 정의입니다. 자, 따라서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 시작하죠. 자, 우리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자, 제어 장치를 CU로 표시하기도 한다라 그랬어요. 제어 장치의 정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뭐 합니까? 명령을 인출한다. 자, 이러한 명령이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주기억 장치 램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자, 주기억 장치 램에서 첫 번째로 명령을 인출해 옵니다. 자, 인출된 명령을 해독을 해야 되겠죠. 자, 뭘 하라고 하는 명령인지를 해독을 담당하고요. 자, 명령을 가지고 와서 명령을 해독하고 해독된 명령을 실행할 각 장치에게 무엇을 보낸다? 지시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러한 지시 신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어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각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제어 장치의 정의예요. 그러면 제어 장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명령을 인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령 인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레지스터가 우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공부했잖아요. 명령 인출하는 패치 과정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바로 대표적인 제어 장치에 포함되는 레지스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를 찾아가죠. 자, 당연히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받은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가서 읽어온 값을 어디로 저장합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저장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주소 해독기 같은 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제어 장치에 포함되는 레지스터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겠고요. 자, 또는 명령을 가지고 왔으면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을 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뭡니까? 해독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명령 해독기 또는 주소 해독기도 있을 거고요. 부호기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이 명령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1 증가돼서 자,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키겠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 중에서 OP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명령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어디로 보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잖아요.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이러한 명령 레지스터도 대표적인 제어 장치에 포함되는 레지스터예요. 일반적으로 레지스터라고 하면 우리가 CPU를 딱 나누면 이만큼은 연산 장치고 이만큼은 제어 장치고 영역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죠.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수형 레지스터들 중에서
자, 이러한 프로그램 카운터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명령을 인출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제어 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제어 장치에 포함된 레지스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주소 해독기 좀 애매모호하지만 주소를 해독한다라고 하는 건 명령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어 장치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명령 해독기나 주소 해독기나 프로그램 카운터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이러한 장치들은 모두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죠. 제어 장치에 포함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을 해독기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해독기로 보내서 해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그 명령을 수행할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낸다. 자, 이러한 제어 신호를 이제 뭐라 그래요? 지시 신호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죠? 제어 장치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신호를 보내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전기 신호를 MAR로 보내서 자, 주소를 MAR로 옮겨라. 그리고 메모리로 찾아가라. 이러한 모든 신호를 자, 실행을 지시하는 네가 실행돼야 돼라고 하는 신호를 각 장치에게 보내주죠. 그것을 이제 지시 신호 또는 제어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어 장치의 역할이고 제어 장치 구성이에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고, 시험 문제에 무슨 연산장치의 구성, 물론 연산장치 하면은 가상기도 있고 보수기도 있고, 그다음 레지스터 중에 대표적으로 누상기 레지스터가 연산장치에 포함되죠. 이러한 연산장치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항상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은 제어 장치의 정의, 그리고 제어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든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든지 또는 해독기라든지 부호기 같은 종류 또는 주소 해독기, 이러한 장치들은 제어 장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1번 보세요.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외부로, 말도 안 되죠. 컴퓨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출력 아닙니까? 따라서 1번은 출력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자, 2번. 기억 장치 중 하나인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동일한 용량을 갖는다. 말도 안 되죠. 자,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레지스터가 맨 위에 위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캐시 메모리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캐시 메모리는 일단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빠른 레지스터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느린 주기억 장치를 도와주죠. 자, 이러한 캐시 메모리는 계층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레벨 1 캐시가 있고요. 자, L2 캐시, 레벨 2 캐시가 있고, 자, 요즘 사용되는 컴퓨터는 L3 캐시까지 사용을 합니다. 보통 캐시 메모리는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죠. SRAM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용량이 크다 작다? 용량이 작아요.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 성능 좋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할지라도 L1 캐시는 기껏 해봐야 32KB 정도밖에 용량이 안 돼요. L2 캐시는 예를 들어서 뭐 256KB, 그 다음 뭐 L3 캐시는 4메가나 또는 뭐 8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나 메가바이트 정도 용량밖에 안 됩니다. 이건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다 그러면 이 정도 캐시 정도 용량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따라서 우리 주기억 장치를 보세요.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메인 메모리는 여러분들 요즘에 램은 물론 메가 단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기가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수 기가바이트 용량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기가바이트 단위를 씁니다. 얘는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따라서 캐시 메모리는 자, SRAM으로 구성되죠.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는 SRAM은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고용량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고가고 대신에 속도는 빠르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캐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와 용량이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캐시 메모리는 소용량의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캐시 메모리 중에 이제 에론 캐시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거 공부했죠. 명령을 저장하는 명령어 캐시 따로 두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캐시를 따로 둔다. 이것을 이제 분리 캐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스트럭션 캐시. 다시 말하면 명령을 저장하는 캐시가 따로 있고요. 자, 데이터 캐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명령과 데이터를 따로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분리 캐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분리 캐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령어를 따로 저장하고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컴퓨터 시스템은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잖아요. 자, 파이프라인이나 슈퍼스칼라 처리를 이용해서 여러 명령을 동시에 실행하다 보면 중앙처리 장치 CPU가 주기억 장치로 명령을 요청할 때가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걸 동시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캐시 메모리 안에다가 명령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어 따로 저장하는 캐시 메모리 따로 두고 데이터 저장하는 캐시 메모리 따로 둬서 예를 들어서 32KB 에론 캐시를 명령어 캐시 32KB 따로
그리고 데이터 캐시 따로 두 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명령어 요청할 때는 명령어 캐시로 가고 데이터를 요청할 땐 데이터 캐시로 가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파이프라인 처리를 위해 분리 캐시를 이용한다. 이러한 내용들도 캐시 메모리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따라서 2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3번 제어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하나씩 꺼내서 자, 인출해오고 그리고 해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제어 장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번이 정확한 정답이고요. 자, 4번 연산 장치는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연산 장치를 뭐라고 한다? 산술 연산 아리스메틱 로직 논리 연산 로직. 그래서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ALU라고 한다. 꼭 적어 두시고. 자, 따라서 뭐 가상기라든지 또는 뭐 누상기, 보수기, 자, 이러한 장치들이 연산 장치에 포함되겠죠.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 그다음 보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보수기라든지 연산 입력값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누상기 레지스터. 자, 이러한 장치들이 바로 연산 장치에 포함된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명령 레지스터, 주소 해독기 등으로 구성된다. 명령 레지스터나 주소 해독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확실히 명령 레지스터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어 장치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도 역시 틀렸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출제됩니다. 제어 장치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제어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하시기 바라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유사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시험 문제 또 너무너무 잘 나오죠. 보수로 연산하는 연산 과정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문제 뭐라 했냐면 다음은 부호가 없는 4비트 이진수 밑줄 치셔야 됩니다. 부호가 없는 4비트 이진수의 뺄셈 연산이다. 자, 기억에 들어갈 2의 보수가 얼마냐? 자, 지금 부호가 없는 수라 그랬는데 자, 얼마라 했냐면 1101 마이너스. 자, 보세요. 1101 마이너스 이 값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0111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호가 없는 그냥 4비트 이진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시험장에서 그렇죠. 10진수로 바꿔야죠. 자, 10진수로 바꾸면 1, 2, 4, 8이 되니까 12, 13이 되겠죠. 자, 13이 되겠고. 자, 가로를 x라고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x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렇죠. 7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13 마이너스 x를 했더니 7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3에서 얼마를 빼야 7이 되겠어요? 6을 빼면 7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x값은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6이에요. 6. 그럼 6이라고 하는 값은 0110이잖아요. 그죠? 자, 6이라는 값은 0110인데 이 값의 2의 보수가 얼마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0110 2의 보수 시험장에서 또 1의 보수 바꾸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1에서 끊으라 그랬잖아요. 자, 10이 될 것이고 앞에 두 개 뒤집으니까 1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2의 보수 값은 얼마? 1010이 되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과정, 물론 이제 여러분들 밑에 내용 정리 보시면은 7-4를 연산하는 과정, 이거는 뭐 본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쭉 보시면, 자, 1의 보수는 자료올림수 생기면 맨 뒤로 가서 더하고, 2의 보수는 자료올림수 생기면 버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부호가 없는 4비트 이진수라고 안 하고, 2의 보수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 들어갈 값이 얼마냐라고 나왔다면 자, 일시정지하시고 이거를 못 풀어내면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부호가 없는 4비트 이진수가 아니라 2의 보수로 표현된 이 연산이 수행된다면 여기 들어갈 값은 얼마냐? 풀어보세요. 정답 나오시나요? 나오시면 이상한 거예요. 정답은 문제가 오류입니다.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를 부호가 없는 4비트로 이진수로 봤을 때는 얘가 13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렇지만 얘가 2의 보수라고 했다면 요 놈은 얼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죠? 자, 1101이 얼마냐? 얘가 2의 보수다. 그럼 모릅니다. 자, 얼마냐? 바꿔야 됩니다. 자, 다시 원 상태로 바꾸면 1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뒤집어 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1 될 거고 0 될 거고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1101이라고 하는 값을 2의 보수로 바꿔버리면 얘가 2의 보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얼마인 거예요? 얘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자, 요 놈이 3이니까 요 놈 얼마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 자, 보세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3을 이진수로 4비트로 표현하면 얼마입니까? 3을
3을 4비 때 이진수로 표현하면 0011이잖아요. 그죠? 요 놈을 1의 보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니까 1100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2의 보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1101이 될 거 아니에요. 자, 1101. 요 놈은 따라서 얼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2의 보수라고 했을 때 110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자, 3이 마이너스 3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그대로 맨 앞에가 0이니까 그냥 이놈은 7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맨 앞에 그대로 십진수로 옮겨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이야기냐면 7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십진수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십진수 얼마?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죠. 자, 여기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저게 왜 저렇지 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3. 여기 보면 마이너스라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더라? 7이 나왔더라. 자,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7이에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x는 자, 3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플러스 3이 돼서 1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나눠주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더하기에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0이 돼버리니까 결과값은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 냈을 때 2의 보수로 보자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정답이 없는 거죠. 왜? 마이너스 10인데 자,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건데 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야 3이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을 4비트 이진수로 2의 보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비트 2의 보수로 마이너스 10은 표현 못합니다. 4비트 2의 보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가장 커봐야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밖에 안 되죠. 맨 첫 번째 비트는 부호를 의미하니까 이걸 이해 못하신다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만약에 2의 보수로 표현된 이 수식에서 여기 들어갈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가 출제됐다면 그거는 문제 출제의 오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10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 문제 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보자고요. 자, 그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만약에 2의 보수로 표현된 자, 1101 마이너스 가로를 했더니 자, 결과값이 00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자, 그러면 가로에 들어갈 값이 얼마냐?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 4비트 2의 보수 연산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이 얼마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2의 보수라고 했으니까 요 놈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 다음 자, 요 놈은 얼마예요? 1, 2가 되니까 3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얼마 들어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 되면 더하기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에 더하기에 6이 되니까 결과값은 양수 3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마이너스 6이 들어와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진수로 바꾸면 0110이 될 것이고 자, 요 놈을 2의 보수로 바꾸면 자, 10이 되고 요 놈 뒤집으니까 01이 되겠죠. 자, 따라서 0110. 자, 맞나요? 10이 돼야 되죠. 뒤집으니까. 자,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1010이 돼야 되겠죠. 자, 101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컴퓨터는 이것을 어떻게 연산하느냐. 자, 이 과정을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컴퓨터는 자, 11101이에요. 요 놈은 마이너스 3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아까 얼마였어요? 자, 6은 0110이니까 마이너스 6은 1010이었잖아요. 자, 1010입니다. 요 놈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런데 뭘 하라 그랬냐면 뺄셈을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에 그럼 2의 보수로 표현했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니까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 하잖아요. 덧셈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더하기에 플러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좀 잘 보세요.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연산하냐면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둬요. 1101. 그리고 얘를 보수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항상 있어요. 아니, 이거 음수인데 무슨 보수를 또 바꿉니까? 음수육과 양수육은 상호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다시 보수로 바꿔라.
그러면 양수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요놈 그대로 두고 요놈 뒤집으니까 0, 1, 1,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수육 형태로 바꿔서 컴퓨터는 더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하고 0하고 더하니까 1 되죠? 0, 1 더하니까 1 되죠? 1, 1 더하니까 0 쓰고 1 올라가죠? 자, 1, 1 더하니까 0 쓰고 1 올라가죠? 자, 2의 보수니까 1 숄라당 버려버리니까 결과값 얼마 나옵니까? 양수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바로 나오잖아요. 컴퓨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뺄셈 연산이 나오면 뒤에 있는 이 값이 양수든 음수든 보수로 뒤집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 값을 거꾸로 보수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얘를 다시 보수로 바꿔서 플러스 6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더하기에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해버리면 양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연산 과정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대감기해서 자,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 문제 또 나와요. 계리식에서도 한번 또 나왔고 전산직에서도 계속 보수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잖아요. 완벽히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유사 문제에 따라서 유사 문제 풀어보세요. 자, 유사 문제는 이해 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서 이해 보수니까 앞에 있는 수는 양수가 되겠죠? 자, 뒤에 있는 1101, 0101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자, 두 값을 가지고 연산해서 나온 결과값 아마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 값이 이해 보수니까 그 이해 보수가 얼마냐를 찾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오케이,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현재 활동 중인 프로시저다. 이러한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죠? 현재 활동 중인 프로시저가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고 해당 프로세스 단위별로 스케줄링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3번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보면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나왔고 2번에 사용자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자, 운영체제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시스템 프로세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본 강좌에서 제가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서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 차원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니까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윈도우즈를 켰어요. 윈도우즈도 프로그램이니까 결국 윈도우즈도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상의 프로세스들을 만들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엑셀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옮겨지면서 엑셀과 관련된 여러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실행을 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세스니까 사용자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운영체제가 뭔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운영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실행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사용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3번 틀렸잖아요. 자, 1번, 2번 읽어보시고 3번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한다. 말도 안 되죠.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3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행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된다. 말 그대로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병행해서 같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3번은 병행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는 병행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 보면은 자원을 할당받지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교착 상태라고 한다. 그죠? 내가 가진 자원을 내놔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자원 안 내놓고 네가 가진 자원 내놓으라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서로 자원을 줄 수 없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착 상태라고 한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병행 프로세스의 개념과 교착 상태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사용자 프로세스, 운영체제 프로세스 이거 구분하라고 묻는 게 아니다 말이죠. 물론 뭐 4번에 보면은 병행 프로세스의 종류에는 뭐 협동 프로세스가 있고 또 뭐라 했어요?
독립 프로세스가 있다. 지 혼자 실행되면 독립 프로세스고 다른 프로세스들과 뭔가 협동해서 실행해야 되면 협동 프로세스라고 하겠죠. 따라서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결국은 교착 상태와 병행 프로세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 묻는 문제예요. 자, 따라서 3번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 상태에 있다면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병행 프로세스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때 하나의 자원을 서로 내놓지 않고 상대방 자원을 서로 요구하게 되면은 서로 내 거 안 내놓고 네 거 달라 그러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답니다.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 못 한대요. 내가 가진 거 양보 못 해. 네가 가진 거 내놔. 상대방도 내 거 양보 못 해. 네 거 내놔 이 자식아. 그러다 보면 싸우다 보면은 더 이상 일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교착 상태 아닙니까? 자, 따라서 교착 상태와 병행 프로세스의 정의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케이. 유사 문제 보시면은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활동이 아닌 거 골라라. 정답 너무나 쉽죠. 프로세스 관리라 그랬잖아요. 디스크 스케줄링은 프로세스 관리가 아니죠. 물론 디스크 스케줄링도 운영 체제가 하는 거지만 디스크 스케줄링은 프로세스 관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4번에 이제 슬립 큐가 뭐냐? 레디 큐라고 하는 건 대기 큐니까 알겠는데 프로세스가 처음 들어가면 레디 상태에 있으면 대기 큐에 있다는 거 이건 알겠는데 슬립 큐가 뭐냐? 슬립 큐가 뭐겠어요?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잠들다는 뜻 아닙니까?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에서 런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열심히 실행되고 있었는데 뭔가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기 상태로 빠지죠. 블럭 상태로 빠지잖아요. 바로 그런 블럭 상태로 빠지게 돼서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것을 슬립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집어넣어놨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슬립 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립 큐에 있다가 입출력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준비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웨이크업 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따라서 슬립 큐라고 하는 또 이런 용어 때문에 이 문제 못 풀겠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4번 페이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징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 맨날 딱 있잖아요. 그죠? 페이징 하면은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페이지 크기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페이지 맵 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 매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죠? 자, 역시 그 문제죠.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보니까 페이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도 줄어든다. 말도 안 되죠. 페이지가 작아지면 그만큼 페이지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지는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래 내용 정리의 개념 포인트에서 자, 페이징 기법 쭉 설명 나왔고요. 자, 개념 포인트에서 페이지 크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일단 페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상 메모리에서 공부했잖아요. 가상 메모리에서 고정된 크기로 자, 메모리도 고정된 크기로 똑같이 나누고 프로그램 가상 메모리 영역도 똑같은 크기로 주로 이제 4KB 정도로 나눠요. 4KB 정도 되는 똑같은 크기로 나눈 다음에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4KB 크기로 잘라요. 그죠? 그래서 4KB 단위로 페이지에 적재를 하고 자, 우리 가상 메모리의 4KB로 나눈 이 단위를 우리는 페이지라고 하고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를 4KB 단위로 나눈 이 단위를 뭐라 그래요? 페이지가 적재되는 공간이라고 해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가상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가상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 이걸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 나누어진 이 크기 하나를 우리는 페이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도 똑같은 크기로 나눴단 말이죠. 자, 똑같은 크기로 역시 4KB로 나눴어요. 이것을 자, 이 페이지가 이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가상 메모리 공간에 이 나뉘어진 이 단위를 우리는 페이지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나뉘었다라고 해서 고정 크기 영역으로 분할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페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4KB 크기로 자릅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이만큼이 남으면 자, 여기다 놓고 자, 이 공간 여기다 넣으면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죠. 내부 단편화. 자, 따라서 이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다음 여러분들 그 교재 정리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가 늘어나요. 그럼 페이지 맵 테이블은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자면 일단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대잖아요. 그죠?
페이지 크기가 거꾸로 커지면 그러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크기의 메모리인데 자, 시험장에 생각 안 나면 그림 하나 그림 되잖아요. 요만한 크기의 메모리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4등분했어요. 그러면 4개의 페이지에 대한 정보만 담으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메모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 공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작게. 그러면 페이지가 그만큼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단편화는 어떻게 됩니까? 단편화는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커지죠.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커진다. 왜? 먼저 내부 단편화 보세요. 자, 페이지 크기가 요만할 때 하고 페이지 크기가 이만합니다.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크기가 이만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요만큼 남겠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이만큼 남겠죠? 당연히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단편화 커지죠. 외부 단편화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 단편화. 예를 들어서 요만한 놈이에요. 자, 얘 이만한 놈입니다. 지금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이만해요. 그럼 얘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할당받지 못해서 메모리 공간이 남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만큼 남죠? 얘는 이만큼 남죠?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페이지의 크기가 커지면 단편화도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일단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중앙처리 장치 CPU가 필요한 부분만 딱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페이지가 커져버리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앙처리 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게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페이지가 크니까. 실제 이만한 페이지 중에서 지금 CPU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다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페이지를 작게 나눠버리면 중앙처리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메모리 활용 효율성 면에서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정리되시죠? 오케이? 자,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매핑 속도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매핑 속도는 페이지가 작을수록 빠르죠. 그죠? 매핑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매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매핑은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보세요. 페이지 크기 이만한 건데 이 안에서 뒤져 찾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페이지 크기가 커요. 이 안에서 뒤져 찾는 거하고 자, 우리 집 창고 쪼만해요. 그죠? 한 5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뭐 찾는 거하고 우리 집 창고가 2만 평이에요. 2만 평짜리 창고 들어가서 뭐 하나 찾는 거하고 뭐가 빠르겠어요? 작은 게 빠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매핑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논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항상 등장하는 거는 페이지 크기에 따라서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 입출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디스크를 접근하는 횟수로 보면은 페이지가 작으니까 여러 번 가야 되죠? 그죠? 여러 번 간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입출력 장치를 여러 번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전체 입출력 시간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느려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한 거 하나를 읽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잘게 잘랐어요. 여러 번 입출력 장치로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입출력 시간은 증가한다. 느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입출력 장치는 한 번에 뭉태기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 여러분 거기서 정리해 주실 거는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일단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증가한다는 거. 자, 그러나 단편화는 거꾸로 감소된다는 거. 그리고 효율적인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CPU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만 딱 알맞게 중앙처리 주기억 장치에 갖다 놓을 수 있다. 또는 캐시 메모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효율적인 메모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유사 문제 보세요. 자, 국회 사무처 문제 항상 어려운데 자, 읽어볼게요. 페이지 인계법을 사용했을 때 페이지 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페이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의 몇 승이다. 2의 몇 승이라는 이야기는 2의 n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윈도우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4KB의 페이지 크기를 사용합니다. 자, 4KB라 그러면 얘는 2의 2승 아닙니까? 키로는 2의 10승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얼마예요? 2의 12승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 이 소리예요. 4KB, 8KB. 이해되셨나요? 이거 일부러 외울까요? 전혀 외울 거 아니고. 2번. 자, 뭐라 했냐면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페이지 수가 감소하므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렇죠. 정확하죠? 3번.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크기가 클 때보다 내부 단편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페이지가 작아지면 내부 단편화 작아지죠. 자, 따라서 메모리 사용 효율이 증가한다. 정확하죠. 자, 4번 볼게요.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입출력할 때 걸리는 시간은 페이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니죠.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오는 시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크기의 프로그램을 페이지 크기를 너무 작게 했을 때는 여러 번 입출력 장치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다. 전체 속도 떨어진다. 됐죠? 상관성 있죠? 그런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일반적으로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는 당연히 같게 잘라야 되겠죠? 자, 당연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맞춰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5번 들어가죠. 자, 최신 컴퓨팅 기술과 관련된 문제 중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합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가장 중요한 건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내 눈에 실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과 같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뭘 관리하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나한테 무엇을 보내주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구름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패스닷컴의 서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느 기사패스닷컴의 서버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동영상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자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이나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내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내가 빌려 쓰는 형태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나왔을 텐데 요 놈이 시험 문제 최근에 또 등장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지어 서비스라고 하는 IaaS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것뿐이죠.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애플 쓰시는 분들 애플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자, 또는 네이버 사용하시는 분들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라든지 뭐 드롭박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괜히 어렵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요 말을 쓰면 더 쉬워요. HAAS. 자, 애저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뭘 서비스로 이용하냐면 하드웨어 자원을, 인터넷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내가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네이버 엔드라이브 안 쓰시는 분들 또 안 쓰실 텐데 네이버 회원 가입하면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엔드라이브 용량을 줍니다. 네이버의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네이버가 지금 얼마 용량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GB 용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의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데이터 스토리지에 10GB 용량을 나한테 준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자원들 중요한 것들 일부러 백업 안 받아도 네이버 엔드라이브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엔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저장된단 말이죠. 내가 혹시라도 이 컴퓨터에서 뭐가 잘못되면 나중에 네이버 엔드라이브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복구하면 되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 뭐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네이버 엔드라이브에 설정을 하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네이버로 전송이 돼서 네이버 여러분 계정에 있는 기억장치 스토리지 내에 여러분 사진들이 다 저장되잖아요. 혹시라도 내 스마트폰 분실했다거나 뭐 잘못됐더라도 거기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 보관을 할 수가 있죠. 됐어요? 이 IaaS 서비스는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니까 괜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인터넷 내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자원을 내가 서비스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필요하면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 무료지만 난 용량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럼 더 돈 지불하고 쓰는 거죠. 애플 아이클라우드 기본으로 주는 거 있어요. 그러나 나 이 용량 부족하다. 용량 더 달라 그러면 정액으로 돈 내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뭔가 저장 장치 공간을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자원을 내가 서비스로 이용하고 필요하면 이용료를 지불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 그래요. 두 번째, SaaS 있죠?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로 프로그램 구매해서 옛날에는 프로그램 구매하면 CD에 담겨왔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죠?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리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SaaS는 제가 본강의 때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나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TIXLR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pixlr.com이라고 연결하시면 지금 한번 이 시청자하고 잠깐 연결해 보세요. pixlr.com 입력하시고 엔터키 치시면 화면 이렇게 나오고 뭐 메뉴 2개가 나올 거예요. 에디터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뜰 겁니다. 그게 포토샵을 그대로 웹으로 옮긴 웹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에 과거에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포토샵이 설치되고 나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막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웹사이트로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웹상에서 실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익스플로러 안에서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파일도 블록이 다 되고요. 뭐 포토샵에서 편집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편집 기능은 그냥 다 됩니다. 나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웹상에서 언제든지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내 컴퓨터든 내 친구네 집에 갔더니 포토샵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사이트로 연결하면 언제든지 웹상에서 포토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들 뭐 구글 독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기능을 담당하는 구글 독. 자,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컴퓨터에 뭐 그런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웹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쓰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서비스의 개념으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지 않아도 웹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서비스 개념으로 이용하고 물론 필요한 건 또 역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SaaS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이 있는데 요거는 개발 환경을 웹상에 있는 개발 환경.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운영체제 땅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그 PaaS 서비스가 있어요. 오픈스택. 이건 뭐냐면 얘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토샵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 거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운영체제 땅까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운영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개발자가 됐을 때 개발자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그러면 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무슨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이냐? 그럼 그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따라서 이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자, 이 서비스는 개발 환경 자체를 클라우드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자원을 제공받는 이러한 서비스가 PaaS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딱 뭐겠어요? 1번, 2번, 3번 딱 좋잖아요.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 최신 컴퓨팅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 인터넷상에 고성능, 고용량 서버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 그죠? IaaS 서비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하드웨어만 유지보수하면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인이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요거는 계층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애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까지가 제공을 받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까지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관리하고 뭐 할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운영체제도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고 여러분 윈도우즈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이 뭐 혹시 더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포토샵으로 작업한 파일들 저장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도 그쪽에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운영체제 기반도 그쪽에서 다 관리해요. 내가 저장을 할 때 거기다 저장을 하면 그쪽에서 저장된 거 다 관리하죠. 내가 관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원을 일반적으로 그릴 때 자, 하드웨어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저장 장치 같은 거, 스토리지 같은 거.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겠죠? 네트워크 하드웨어 자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운영체제가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응용 소프트웨어. 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사용자가 이용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계층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용자는 아무 신경을 쓸 게 없어요. 전부 이것이 다 어디에 존재한다? 클라우드 상에.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파일 다 불러들여서 사용하고 저장도 거기다 하고, 물론 아마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도록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클라우드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구글 독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 구글 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놈은 저장도 다 거기다 하는 거예요. 자, 구글 독 들어가서 구글에서 구글 독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용을 해보면 엑셀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나와요. 내가 작업을 하잖아요. 저장할 필요 없어요. 작업함과 동시에 그 파일이 구글의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구글 거 쓰죠. 거기서 작업한 파일도 구글 컴퓨터에 저장되죠. 하드웨어 구글이 다 관리하죠. 내가 운영체제 신경 써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전계층을 네트워크상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무것도 관리할 게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클라우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서비스로 가능하다는 거. 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무선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선으로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기출 포인트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어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시작합니다. 자, 순서도 문제가 생뚱맞게 나왔어요.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정보처리 실기에서 알고리즘 공부하시면서 아마 지겹게 이런 부분 공부하셨을 텐데, 자, 뭐라고 했냐면 n값으로 5를 입력했대요. 자, 그때 출력되는 값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라고 했어요. 시작을 해라. 자, 그 다음에 read n. read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임의의 값을 입력받아라 이 소리예요. 자, 컴퓨터 기억 공간에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임의의 값을 입력받는다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를 입력받았다 했어요. 자, 따라서 5라는 값을 입력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n이라는 변수에 5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뭐라 했냐면 m의 값은 1이고 f의 값은 1이랍니다. 자, m의 값에 초기값으로 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초기값 1을 줬고요. f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또다시 초기값을 똑같이 1을 줬어요. 자,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f는 f 곱하기 m을 했네요. 자, f는 반복해서 실행되는 놈 요 놈이죠. f라고 하는 값에다가 m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라. 요 놈이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if m과 n이 같아지면, 자, if m과 n이 같아지면 종료하는 거고 프린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no가 되면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면서 m이 m 플러스 1 됩니다. m 값을 1 증가시켜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요 놈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f에다가 m을 곱하니까 f에다가 m값 1, 2를 곱하니까 1, 1은 1이 나오겠죠, 맨 처음에. 자, 근데 이 밑에 분기문으로 왔을 때,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if 만약에 m의 값과 같으면 n의 값이 같으면 하고 물었어요, 분기문에서. 지금 m값은 얼마예요? m값은 1이고 n값은 5잖아요. 근데 얘는 1밖에 안 됐잖아요. 자, 따라서 같으면, 같지 않으니까 no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no 쪽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나왔냐면 m을 m 플러스 1을 하랍니다. 그러면 m값을 1 증가시키라는 거죠. 자, 따라서 m값이 1에서 2가 됩니다. 그죠? 자, m값이 2가 된 다음에 1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f에다 m을 곱하래요. 그럼 1에다가 2를 곱하겠죠? 자, 1, 2는 따라서 2가 되겠죠. 자, 분기문으로 왔을 때 이제 m값은 얼마? 2가 됐어요. 아직도 5랑 같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죠. 자, 다시 돌아가면 2에서 3이 될 거고, 자, 3이라는 값이 또 다시 이렇게 누적되겠죠? 자, 2, 3은 따라서 6이 되겠죠. 자, m값이 3이니까 아직도 5가 안 됐습니다. 이제 3이에요. 또 돌아오죠? 자, 또 돌아와서 또 곱하니까 2, 3은 6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돌아오면서 4로 1 증가하겠죠? 자, 돌아오면서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 4, 24가 되겠네요. 자, 24를 만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아직은 4가 됐으니까 아직 5가 안 됐잖아요. 다시 돌아오면서 1 증가되니까 이제 5로 바뀌겠죠. 자, 5로 바뀐 다음에 다시 f를 m에다 곱하니까 f값에다가 m값을 곱하니까 얼마? 5, 4, 20이 올라 5, 20, 120이 되겠네요. 그죠? 자, 120이 되고서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m값 얼마가 됐어요? 5가 됐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m도 5가 됐고 n도 5가 됐으니까 자, 이제 5가 됐습니다. 자, 같으냐? 같으니까 나가죠. 자, 그러면 프린트 f를 출력하라 그러면 f값 얼마가 출력돼요? 12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겠죠. 자,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m이 5가 될 때까지 1, 2, 3, 4, 5가 될 때까지 계속 n값을 f에다 누적해서 곱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 얼마냐? 120이 출력되는 거고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 문제 나오면 물론 이제 정보 처리 실기를 해보신 분들은 뭐 이건 뭐 진짜 누워서 떡 먹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유사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분산 처리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자, 이러한 정의들 여러분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1번 분산 처리라고 하면 별도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별도의 운영체제와 별도의 메모리를 갖는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하나의 작업을 나누어 처리할 때 우리는 분산 처리 개념을 보잖아요. 그래서 약결합의 그 개념이다. 이런 거 공부했죠. 그죠? 자, 그런데 1번 분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한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도록 하는 이건 병렬 처리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1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번 시분할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들이 일정 시간씩 나누어서 사용함으로써 각 사용자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다. 정확하고요. 3번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요구된 작업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자, 실시간이니까 지정된 시간 안에 즉시 처리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신속한 응답이나 출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자, 마지막 다중 프로그래밍은 멀티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2개 이상의 여러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 놓고 동시에 실행하는 이러한 개념이 멀티 프로그래밍이다. 자, 따라서 1번은 병렬 처리의 개념을 분산 처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운영체제 운영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런 문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오케이. 자, 유사 문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8번 들어갑니다. 자, 또 나올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중앙처리장치 CPU에 시스크 프로세서와 리스크 프로세서를 비교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표가 있지만 안 보고도 쭉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스크 프로세서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프로세서들이 복잡한 명령들,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CPU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명령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모든 회로를 CPU 안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복잡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에 반해서 계속 이제 보니까 야, 이 중에 사용되는 실제 명령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 명령이나 기능들을 굳이 넣어서 CPU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빼고 나머지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이어트 시킨 게 뭐다? 리스크 방식이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아우 씨발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지? 그래서 시스크가 많은 명령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이잖아요. 그죠? 자, 이에 반해서 리스크는 리듀스,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다이어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많은 명령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CPU 구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시스크가 CPU 구조가 복잡하죠. 리스크는 불필요한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CPU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필요한 레지스터를 많이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리스크는 이제 공간적으로 여유가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범용 레지스터를 집어넣었죠. 따라서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쪽은 시스크가 아니라 리스크 쪽이 되는 거예요. 연상되죠, 그죠? 그다음, 자, 구조가 복잡하고 많은 회로가 집적돼 있다는 이야기는 전기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그죠? 적게 많이 먹죠. 따라서 시스크가 전력 소모가 높죠. 자, 이에 반해서 리스크는 전력 소모를 낮췄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모바일 기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전력 소모에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계열을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뭐 이제 다 연상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이제 명령어의 종류 당연히 좀 많으니까 명령어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간단한 명령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의 길이가 시스크는 그렇죠. 가변적이에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컴퓨터는 단순 무식한 장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되잖아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자, 따라서 리스크는 명령어를 딱 고정 길이로 고정 길이 명령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클럭 주기 내에 무조건 실행되도록 명령을 설계해 버린 겁니다. 따라서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운동하시는 거.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시스크 방식이 리스크 방식보다 프로그램이 짧죠. 리스크는 길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생한테 똘똘한 동생은 컴플렉스에 복잡한 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 명령 하나만 딱 내리면 다 알아서 합니다. 라면 끓여와.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라면 끓여오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모르는 이 동생은 하나하나 풀어 헤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 풀어 헤쳐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져요. 라면 끓여와 하나로 끝나는 게 여러 줄로 명령을 나눠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시스크는 add라고 하는 명령 안에 add라고 명령 딱 써버리면 그 안에 메모리 접근해서 가져오고 더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 방식은 다 풀어줘야 됩니다. 메모리로 가서 가져오고 가져온 걸 어디다 저장하고 저장된 값을 뭐하고 더하고 따라서 풀어 헤쳐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프로그램의 길이는 길어져요. 그러나 실행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정 길이 명령으로 한 클럭 주기 안에서 딱딱딱 실행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단순 무식하게 빠르게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죠? 복잡한 거 처리하는 게 더 골치 아파요. 얼핏 보면은 프로그램의 길이가 더 줄어들고 복잡한 명령이 많으니까 시스크 쪽이 속도가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오히려 컴퓨터 입장에서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짤 땐 뭐가 좋아요? 아니 내가 똘똘한 동생 라면 끓여와 한마디 하면 될 걸 얘는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다양한 명령을 지원하는 시스크가 좋죠. 그죠? 그렇지만 리스크로 프로그램 짜기는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최근에 리스크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스크와 리스크 프로세서는 최근에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딱 이거 시스크다 이거 리스크다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스크와 리스크 프로세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자, 쭉 연상되잖아요. 다 했죠, 그죠? 자, 뭐 빠졌나요? 제어 방식. 제어 방식은 자 시스크는 내부 구조 복잡합니다. 그럼 하드와이어드 방식은 그 복잡한 모든 아까도 우리 제어 장치 설명드렸잖아요.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 그 명령을 실행할 장치한테 지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다 연결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결정한다면 장치가 이 안에 회로가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회로가 있어요. 그 1000개의 회로들한테 각각 명령 보내는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그 처리하도록 구분하도록 한다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스크 방식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제어 메모리에다 기억시켜 놓은 다음에 무슨 명령이 들어왔을 때 add라는 명령이 들어왔다면 그 add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슨 장치들이 동작해야 되는가를 제어 메모리로 가서 롬으로 가서 롬에 저장되어 있는 add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카운터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한테 뭐 보내서 뭘 어떻게 보내라 막 신호 보내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저장해놓고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제어 메모리에 저장해놓고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 명령을 해석해서 그 신호대로 해당 장치들에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적 방식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라 그래요.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은 융통성은 있죠. 마이크로 프로그램 수정하면 되니까. 그러나 속도면에서 느리단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리스크는 하드웨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그 장치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 자체를 하드웨어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속도 빨라요. 그러나 이거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융통성이 없어요. 따라서 하드와이어드 방식의 제어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어 장치 면으로 봤을 때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리스크 프로세서가 더 빠르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8번 문제 보세요. 시스크, 리스크 구분된다. 옳은 거. 1번. 리스크 방식은 시스크 방식보다 처리 속도 향상. 오케이. 리스크가 빠르죠. 1번 맞네요. 자, 2번. 시스크 방식의 프로세서는 리스크 방식 프로세서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 시스크가 복잡해요. 전기 많이 먹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2번 틀렸고요. 니은 틀렸어요. 디귿. 리스크 방식 프로세서는 시스크 방식 프로세서보다 내부 구조가 단순하다. 그렇죠. 리스크가 단순해요. 자, 따라서 3번 정확히 맞고요. 자, 4번. 시스크 방식은 리스크 방식보다 단순하고 축약된, 말도 안 되죠. 시스크는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명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갑자기 기억난 게 시스크는 여러 명령들을 통해서 메모리로 접근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d라고 하는 명령 안에 메모리로 가서 필요한 데 딱 가지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는 다 풀어 헤쳐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메모리로 접근하는 명령이 로드 스토어 명령만 쓰는 거예요. 로드 스토어 명령을 이용해서 로드 읽어와라, 스토어 저장해라. 따라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명령이 딱 로드 스토어로 한정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다른 명령들은 메모리로 접근할 수 없어요. 다 풀어헤쳐서 뭐 메모리로 접근해서 뭔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로드로 다 풀어주는 거죠. 얘는 add라고 하면 끝나요. add 더해라 그러면 그 안에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가져와 보면 add라는 명령이 전달됐을 때 메모리로 접근을 해서 뭐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얘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이해되셨습니까? 메모리로 가서 뭘 가져와야 되고 가져온 값을 무슨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무슨 레지스터의 값과 무슨 레지스터의 값을 더하고 더한 결과 값을 또 다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풀어헤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로드 스토어 명령만으로 메모리에 접근한다는 거. 주소 지정 방식 시스크가 많아요? 리스크가 많아요? 그죠? 무조건 복잡한 건 다 시스크예요. 아시겠죠? 정리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유사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9번이에요. 자, 9번은 심화학습 탭에서 자, 여러분들 캡처 강의로 따로 별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정답은 쉽게 나오죠. 자, 4번 보시면 디지털 서명은 자,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증 및 암호화 기법이다. 자, 디지털 서명은 무슨 인증 및 암호화 기법인데 이게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쓰는 거예요? 아니죠.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를 뭐라 그래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서 가상 사설 교환망이라고 해서 VPN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 VPN 서비스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 KT라고 하는 회사에서 VP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이 있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본사와 지방에 있는 우리 지사들이 어차피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자, 얘네들이 따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 얘들끼리만 서로 연결해서 마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그 홈페이지 안에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고 물론 그 안에는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을 넣어서 자, 인증받은 컴퓨터들만 접속할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들끼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놓고 자, 우리들끼리 막 화상 AI하고 결제 시스템 갖추고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용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공용망을 내가 사설망을 이용해서 따로 구축해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실제 존재하는 개인 네트워크가 아닌데 가상적인 개인 네트워크인데 마치 내 개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 서비스하는 거. 이것을 VPN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틀렸고요. 자, 1번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패킷 필터링이다. 자, 방화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firewall이라고 하죠. 그죠? firewall. 자,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단열재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 났을 때 이렇게 불연 소재라 그래서 불 안 붙는 그러한 소재들을 중간에 넣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방화벽 기능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외부 침입자들을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을 안으로 침입되는 걸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방화벽은 하드웨어로 구축될 수도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로 구축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에도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방화벽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방화벽 이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화벽의 역할은 뭐냐면 패킷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걸러내는 거 아닙니까? 걸러내는 거. 필터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걸러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허락받은 것만 통과시키고 허락받지 않은 IP나 이런 것들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걸 필터링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필터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화벽은 하드웨어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패스닷컴에 서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기사패스닷컴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뭐 해킹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앞단에다가 방화벽 하드웨어를 따로 둘 수도 있어요. 물론 라우터가 방화벽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다 방화벽을 구축하게 되면 이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한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막 도스 공격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패킷들을 필터링을 해서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또는 이상한 흐름의 어떤 패키지 들어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뭐 한다?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패킷 필터링이에요. 걸러내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은 패킷의 흐름을 걸러내는 거고요. 자, 스니핑. 자, 스니핑은 킁킁거리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도청행위죠, 도청행위. 자, 스니핑은 네트워크에 송수신되는 패킷을 가로채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그것을 엿보는 도청행위를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니핑과 스푸핑을 구분하셔야 되죠. 스푸핑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IP 스푸핑이나 또는 뭐 DNS 스푸핑이나 또는 ARP 스푸핑이나 뭔가 속여요. 됐나요? 이거 스푸핑이고
도청, 가로채기를 해서 몰래 도청을 하는 이런 행위는 스니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니핑으로 도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3번. 정보를 송신한 자가 나중에 정보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을 뭐라고 한다? 부인 방지.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건 나 보냈는데 네가 보내놓고 왜 안 보냈어? 이거 보내놓고서 안 보냈다라고 하는 거 잡아떼는 거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분명히 내가 보내서 상대방이 받아서 수신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메일 보면은 수신 확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받아서 열었는데 그 파일을 봤는데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잡아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기능이 반드시 보안 기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부인 방지라고 한다. 오케이.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들 개념 포인트 보시면은 방화벽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방화벽은 외부 접근으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축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프락시 서버의 기능을 수행한다. 프락시 서버라고 하는 기능이 나왔는데, 자, 프락시 서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 KT를 사용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KT를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들이 이 KT에 있는 서버 컴퓨터를 얘를 프락시 서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프락시 서버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방화벽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로 네트워크 들어가는 얘들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나 B, C, D라는 놈이 있다면 외부에서 얘들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 KT를 거칩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KT 단에서 방화벽을 구축해서 완벽하게 필터링을 해버리면, 불필요한 것들 차단하면 얘들은 보호받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방화벽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능을 또 다시 수행하냐면 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프락시 서버의 두 가지 기능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방화벽 기능이고 두 번째는 캐시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최근 들어서 구급전산직에 웹캐시라고 하는 개념이 또 출제가 되길래 혹시 이쪽이 나올지 몰라 정리합니다. 캐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캐시 메모리가 저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 KT 서버 컴퓨터를 거쳐서 프락시 서버를 거쳐서 아마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아마존에서 온 데이터가 내 프락시 서버를 거쳐서 나한테 와요. 그러면 이 프락시 서버는 이 아마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들, 자, 지금 전송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얘가 뭐 한다고요? 캐시를 해버립니다. 저장을 해버려요. 이거 왜 저장하냐면, 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해요. 그러면 역시 이 사람도 얘를 거쳐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마존 조금 아까 얘가 가지고 왔던 거 여기다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가서 다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캐시해놨던 아마존 사이트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송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프락시 서버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프락시 서버로 설정한 이 컴퓨터들, 내부 네트워크들을 방화벽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캐시 기능을 가져요. 따라서 모든 데이터들이 얘를 거치기 때문에 이 거치는 모든 데이터들을 얘가 캐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들이 요청을 하면 직접 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캐시되어 있는 파일을 바로 보내주면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프락시 서버의 두 가지 기능, 그러면 첫 번째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화벽 기능을 수행하고요. 자, 두 번째는 캐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개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유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울시 정보보호론 문제인데 풀어보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10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또 11번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